코로나가 장기화되면 결국은 경제가 굉장히 마이너스 역성장을 하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이 소비가 급격하게 둔화되면서 디플레이션이 오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 디플레이션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이 4년 3개월 만에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자, 유럽 또한 이 코로나 전후로, 특히 코로나 이후로 경기 침체가 극심해서 각국의 중앙은행과 또 정부가 돈을 쏟아 부었어요. 또 유럽 중앙은행도 돈을 쏟아 부었는데,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 이 채권 등을 발행하자라는 부분은 잘 되지 않았어요. 코로나 피해가 심한 나라와 덜한 나라, 대체로 가난한 나라가 심하고 남부에, 북부에 잘 사는 나라들이 좀 덜하니까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는데 문제는 돈을 이렇게 많이 퍼부었으면 돈이 흔해졌잖아요. 그럼 돈을 많이 쓰면서, 그러면서 물가가 인상되고 경기가 조금은 이렇게 나아져야 되는데, 근데 이 전망의 측지, 야, 이거 돈이 많이 깔렸지만 경제가 정상으로 들어가겠나라는 경기 부진에 대한 두려움이 물가를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가 엊그제 8월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마이너스 0점이다. 그러니까 물가가 마이너스 0점이라면 물가가 내려간다는 거죠. 디플레이션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7월에 0.4였는데 플러스 0.4가 8월 달에 마이너스 0.2로 더 후퇴했어요. 그렇다고 지금 유럽에 한참 코로나가 번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올 봄에 비하면 좀 많이 나아졌지요. 그래서 2016년 5월 마이너스 0.1 된 이후 4년 3개월 만에 유럽이 다시 디플레이션에 빠졌고, 유럽은 이걸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이 디플레이션의 공포에 빠진 것은 이게 예상이 어느 정도 됐던 일이다. 왜? 지난 5월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이 0.1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럼 0.1까지 갔다 하면 0.1만 떨어지면 제로, 밑으로 디플레이션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몰아넣은 원인이 코로나가 유럽에 번지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등 12개국에서 지금 그래도 여름 휴가철이면 유럽이 좀 관광객으로 먹고 살고 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12개국에서 디플레이션이 생겼다는 거예요. 독일도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죠.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데.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국제 유가가 하락되고 지금 독일이 부가가치세를 인하시키고,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가 대대적인 세일 할인 행사에 들어가면서 8월 물가가 내려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달러를 약세로 가면서 유로화가 이제 강세가 되면서 또 디플레이션이 생겼다. 왜? 유럽이 강세가 되니까 미국에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이런 수입 물가가 가격이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유럽의 전체적인 물가가 내려가는 현상이 벌어졌고, 유로화 가치가 52주 최고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일시적인 이 시절 현상으로 보면 별 문제가 아닌데, 유로존의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우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본이 디플레이션이 아베 직전까지 20년 하고도 한 25년 이상 장기화되었죠. 91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좀 나아지다가 또 최근에 일본이 조금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이거는 경제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소비가 없어지고 그야말로 물가가 내려가면서
경제 규모가 이렇게 커졌다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양상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 연준이 장기 초저금리를 이야기하니까 달러가 인기가 없지요. 그러죠? 금리가 없는 달러가 무슨 인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지속될 거라는 거죠. 미국은 미국이 살겠다고 경제를 회복시킨다고 달러 금리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이 식료품 빼놓고는 전부 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밑으로 떨어지고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아예 소비를 먹는 거 말고는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가 더욱더 내려갈 거라는 거죠. 근데 유럽이 이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올 지금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디플레이션이 되면 금리를 내려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어서 쓰기를 바라죠.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하거나요. 그런데 전망이 없으니까 금리를 내려봤자 돈을 빌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돈을 확 풀어가지고 뭐 재난지원금을 하나 주든지 뭐 큰 공사를 벌리든지 해서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이미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깔려 있어가 거기에 돈을 좀 더 풀어봤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은 깔려 있는데도 디플레이션이 나타난다. 전형적인 통화 정책은, 자, 경제가 좀 좋으면 어떻습니까? 막 돈값이 올라가죠.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이 되죠. 경제가 호황일 때 집값도 인플레이션, 물가도 인플레이션.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가가 이제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서 풀려 있는 돈들이 뭐라고? 은행에 저금을 해라. 그래서 시중에 있는 돈들을 은행으로 빨아들이면 시중에는 돈이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으로 이제 갖고 가는데 돈이 흔하니까 돈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돈을 줄이면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조절을 하죠. 금리를 올리면 인플레이션 때 시중에 이제 물가가 이렇게 좀 떨어지고, 또 물가가 너무 낮으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서 디플레이션으로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시중에 돈을 풀지요. 그럼 돈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찾아갈까요? 금리가 낮으면 돈을 많이 빌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으로 갈 때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은 금리를 확 낮춰서 초저금리로 가면 돈이 풀려서 사람들이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고, 뭐 사람들은 대체로 속성이 이자가 낮으면 돈 쓰고 보자인데, 이게 이자가 낮은 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이자가 이미 낮아서 돈이 시중에 무진장으로 깔려있는 속에서 가기 때문에 이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이 금리를 낮춰서 돈을 더 풀기가 어려워졌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정책 수단을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 경제가 조금 회복이 됐다면 다시 금리를 올리죠. 단계적으로.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디플레이션으로 빠졌을 때 금리를 다시 내릴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되는데, 미국도 그걸 많이 못 올린 상태에서 이래 돼버리고 유럽도 지금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제 하는 방법은 돈을 더 푸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나.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거의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게 뭔가 하면 시중에 있는 자산을 사들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채권이라든지 뭘 사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사들이면 자산은 은행으로 들어가고 돈은 시중으로 더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경제학이 거의 이제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 시대예요. 전형적인 국가의 재정정책, 정부가 돈을 푸는 거, 그리고 은행의 금융통화정책, 중앙은행의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돈을 빨아들이고 금리를 낮춰서 시중에 돈을 풀고,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한국을 한번 봅시다. 나머지 경제는 거의 바닥이에요.
완전히 바닥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동산하고 정권 부분만 이렇게 경제가 엉망인데 지금 글로 돈이 몰려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마다 이 이상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임즈라는 데가 기업 공개를 한다고 일반 투자자 청약을 하는데 역대 최대의 정거금, 즉 주식을 사겠다라는 이 정거금들이 몰려들면서요. 지금 청약 경쟁률이 1500대 1이에요. 뭐 아파트 부동산 청약도 아니고. 그래서 마감이 됐는데 어제 공모주 일반 청약 최종 청약 정거금, 그러니까 당첨된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 뽑기를 해서 당첨이 되는데 58조 5542억이 몰려가 경쟁률이 1525대 1이 됐다는 겁니다. 6월 달에 SK 바이오팜 청약 때 31조가 몰렸는데 그때 SK의 이 공모액은 9,593억이에요. 그러니까 1조도 안 되는 돈을 공모하려는데 그때 31조가 몰렸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공모가는 경쟁이 치열해지면 이제 공모가가 올라가지요. 그래서 한 주를 받으려면 정거금이 정권사에 따라서 최대 1,800에서 2,400만 원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억 내면 주식 5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초가가 공모를 시작할 때 24,000원이었는데 이제 얼마를 버느냐 앞으로. 시초 공모가가 24,000원인데 2배 뛰고 상장 첫날 곧바로 상한을 기록하는 따상이라고 하는 공모가 2배의 시초가로 이제 시작해서 인기가 좋으니까 그날 바로 상한을 때리면 이제 이 주가가 62,400원까지 올라서 한 주에 38,4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경쟁률이 이렇게 치솟으면서 1억 넣어서 5주를 받아서 총 수익이 지금 얼마입니까? 5주 38,400원에 5배니까 192,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 뭐하는 짓이에요? 애들 데리고 온 사람도 있대요. 자식 키우면서 이런 짓거리 하면요, 이게 자본주의에서 주식시장에서 솔직히 말하면 자식들한테 어릴 때 주식 가르쳐서 이 부의 마인드를 키운다 어쩐다 하지만은 결국 이 주식은 누가 따냐? 미천이 많은 사람과 정보가 많은 사람과 그 다음에 조작에 가담한 사람, 프로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오래 하면 빈털터리가 된다는 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주식시장은 결코 공정하지도 않고 어설프게 20, 30대 애들이 달라붙어서 잠깐 재미 볼지 몰라도 딸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프로 도박사들이, 주가 조작꾼들이 다 굶어 죽어야 되죠. 이 얼마 전에 남부지검에 이 부서가 없어졌을 때 주가 조작꾼들이 룸살롱에서 파티했다는 그런 일이 있었죠. 뭐냐? 남부지검의 정권범죄합수단, 이게 이제 주가 조작꾼들을 잡아내고 있었는데 이게 없어져서 우리 이제 잡혀갈 일 없다, 마음대로 주가 조작하자고 합니다. 제 아는 사람들 이런 거 하는 놈이 있어요. 자, 돈 많이 벌지요. 그런데 이거는 범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 정권 범죄 합수단을 지금 마지막으로 지낸 김영기 광주지검 형사 3부장이 지난 31일 날 검찰 중간 인사 보고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따로 불러 고생했다고 격려했대요. 근데 이 김영수 부장검사는 추미애가 1월 달에 폐지한 남부지검 정권범죄
합수단의 마지막 단장을 지냈어요. 자, 이 정권범죄 합수단은 이 정권하는 놈들이 복잡하게 장난치는 거를 검사나 경찰이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왜? 금융 지식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잡기 위해 2013년에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합수단장은 누구냐? 지난번에 그 이승윤이한테 그게 검사냐고 한방 날리고 그만둔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이 정권범죄 합수단의 초대 단장이 이런 일을 하려면요 양심 도덕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과거에 보면요 검사 특수부 검사들이 이런 거 하다가 주식 조작꾼들을 잡으면요 그놈들한테 슬쩍 봐주면서 뒤로 참 뭘 좀 받고 그런 일까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검사 생활 그냥 땡 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걸 해오던 부서를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추미애가. 합수단은 2013년 설치 후 자본시장 침해 사범에 대해 적잖이 공언했고 정치적 논란이 된 사건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없앴는지 모르겠다. 라임하고 옵티머스 수사 못하게 하려고 없었지요. 검찰 힘빼기 아니겠느냐. 추미애는 1월 달에 검찰 학살 인사 당시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겠다고 정권범죄 합수단을 폐지하고 형사부와 금융조사부로 분산시켜서 해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본시장 투기꾼들이 발 뻗고 살게 됐다고 여의도에서 룸살롱에서 파티했다고 합니다. 자, 김영수 부장검사는 정권범죄는 통상 부패범죄와는 달리 검찰 혼자서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못하지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매매 데이터는 한국거래소에서 각종 신고서와 공시자료는 금융위 금감원에 있고 또 복잡하고 막대한 자금 흐름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정보를 받아서 이 기관들의 1차 분석이 끝나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그래서 50명 규모의 합수단에 금융위, 금감원, 정권거래소, 국세청 전문 인력이 파견 나와 검사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보조를 맞추면서 자료 분석, 수사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말에 합수단이 단서를 잡아 수사에 착수한 신라젠이나 라임 비리는 수년 전부터 골맞던 사건이다. 자, 왜 없었는가 나오지요. 신라젠도 나옵니다. 그런데 금융조사부나 형사부는 이런 대규모 비리를 적발해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 시장 범죄는 단숨에 치고 빠져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특성이 있는데 지금도 신라젠 라임 같은 비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합수단은 그 자체로 자본시장 범죄 억지력이 있었다. 자, 국내 자본시장은 선진국과는 달리 잘 들으세요. 개미 투자자 비율이 높고 전세 자금을 빼서 무작정 투자하는 등 단기 차익 추구 유행이 많은 특성을 갖고 있어 꾼들이 장난쳐 돈 벌기가 너무 쉬운 구조다. 꾼들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국민이 더 큰 피해를 보기 전에 합수단처럼 보통의 검찰 부서보다 더욱 강력한 대응기구를 다시 설치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소리 듣고도 지금 카카오 게임즈에 청약하고 이 짓을 하고 싶습니까? 특히 이런 카카오 게임즈 같으면 더더욱이 작업이 다 돼 있죠.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